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 햇살을 머금고 있던 평화로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흘러 사시사철 물 마를 날이 없고 인심 또한 넉넉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기와를 얹은 번듯한 집 한 채였는데 그 집에는 마음씨 곱기로 유명한 연화라는 여인과 우직하고 성실한 남편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법한 어진 아내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평온하던 연화의 집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과 귀를 타고 넘어오는 고약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이웃 마을에 사는 과부 월선이었는데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훤칠하고 성실한 민수를 마음에 두었으나 연화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늘 앙심을 품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월선은 장날이면 마을 우물가에 나타나 아낙네들 틈에 끼어 앉아 아니 글쎄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 말이 딱 맞지 뭐야 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흘리곤 했습니다. 월선이 퍼뜨리는 소문은 아주 구체적이고도 은밀하여 듣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연화가 밤마다 남편 몰래 뒷문을 빠져나와 낯선 사내를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 착한 연화댁이 그럴 리가 있나 하며 손사래를 치던 마을 사람들도 월선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캄캄한 밤에 하얀 옷자락이 산길로 사라지는 걸 봤는데 그게 연화가 아니면 귀신이란 말인가 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연화가 우물가에 나오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낮추어 그녀의 뒷모습을 힐끔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처음에는 이런 소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가을거지에 바빠 논밭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지어준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 연화 솜씨가 제일이지 하고 동료 농부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을 정도로 아내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개미 구멍 하나에서 시작되듯 민수의 믿음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논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민수에게 월선이 다가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 서방님, 요즘 집안일은 편안하신지요? 밤바람이 찬데 부인 단속은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수는 월선의 뜬금없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녀가 던진 말은 마치 가시처럼 가슴 한구석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연화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는데 예전 같으면 그저 사랑스럽고 고마웠을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마저 어딘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신호처럼 들렸고 연화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오셨어요 하고 환하게 웃는 얼굴 뒤에 다른 사내를 향한 미소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못난 마음을 탓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이라는 놈은 한번 싹을 틔우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잡초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상을 물리고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던 연화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누워있는 척하며 그 모습을 곁눈질로 살폈는데 아내의 한숨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왜 그리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거요. 민수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연하는 화들짝 놀라며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그저 가을밤 바람 소리가 쓸쓸해서 그랬답니다. 연하는 서둘러 둘러댔지만 민수의 눈에는 아내가 무언가 감추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사실 연하에게는 남편에게 차마 말 못할 사정이 있었으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집안에 풍파가 일 것을 염려하여 꾹 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나갔던 민수는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옆자리 사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글쎄. 그 집 마누라가 밤마다 산속 오두막으로 향한다더군. 거참. 겉으로는 정숙한 척하더니 속은 알 수가 없는 게 여자 마음이라니까.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안주를 씹어댔고 민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세상 천지에 없는 바보 천치가 되는 꼴이었기에 주먹만 꽉 쥐고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시던 술잔을 내던지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연하는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는데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서방님, 대낮부터 웬 술을 이렇게 드셨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연하가 걱정스레 민수의 팔을 부축하려 했으나 민수는 거칠게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걱정은 마시오. 당신이나 몸가짐 똑바로 하고 다니란 말이오. 민수의 고함 소리에 연하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던 남편이기에 그 충격은 더 컸고 연하의 눈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부 사이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밥상을 차려와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밤이 되면 아예 등을 돌리고 누워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변한 태도가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나 싶어 밤마다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수의 눈에는 아내의 눈물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거짓된 연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월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틈만 나면 민수의 주변을 맴돌며 어제도 부인이 해질녘에 보따리를 들고 나가는 걸 봤어요. 라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 가을의 끝자락에 닿았고 마당에 감나무 잎도 하나둘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자는 척하며 가만히 아내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옆에 누워있던 연하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옷을 챙겨 입고는 머리맡에 놓아둔 작은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실눈을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 달빛에 비쳐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하는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쪽이 아니라 뒤뜰에 있는 쪽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꾹 참고 일어나 겉옷을 걸쳤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끝장을 보리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더러운 정인놈과 함께 요절을 내주겠다. 민수는 이를 갈며 맨발로 마루를 내려와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민수의 몸은 배신감과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라 추위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쪽문을 나서자 어두컴컴한 대나무 숲길이 나타났고 연화의 하얀 옷자락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숲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숲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월선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월선은 민수의 옷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보셨지요?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기 저쪽 산 중턱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쪽으로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월선의 눈은 흥분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산속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월선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시선은 오직 아내가 사라진 어둠 속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랐지만 연화는 익숙한 듯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심하면서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에 발이 채였지만 그런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가 낯선 남자와 만나 희희낙낙할 상상만이 가득 차서 민수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이 조금 트이면서 정말로 월선의 말대로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두막의 창호지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오두막 근처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으나 분명 아내의 목소리와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입술은 터질 듯이 깨물렸습니다. 감히 내 집을 두고 이런 산속에서 미래를 즐겨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갈 기세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오두막 안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사내의 소리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힘없는 소리였지만 질투의 눈이 먼 민수의 귀에는 그저 핑계나 수작을 부리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리고 성큼성큼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마저 가려버렸고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제 문 하나만 열면 모든 진실. 아니, 민수가 믿고 있는 그 끔찍한 배신이 눈앞에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거칠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민수는 거칠게 문고리를 잡았지만 차마 곧바로 문을 활짝 열어젖히지는 못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낯선 사내의 품에 안겨 있다면 그때 자신은 과연 제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간헐적으로 들려오던 기침 소리가 잦아들었고 대신 나직하게 속삭이는 듯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 민수에게 들려주던 것보다 훨씬 더 애틋하고 절절하게 들려 민수의 가슴은 시퍼런 멍이 든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풀기를 반복하며 깊은 산속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홀로 뜨거운 번뇌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두막 안에 불빛이 흔들리더니 문 쪽으로 그림자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잡고 있던 문고리를 놓고 오두막 옆에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본능적인 판단과 혹시라도 사내와 마주치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살인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그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연화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민 덕분에 연화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었고 표정은 정인을 만나고 나온
여인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슬프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문을 닫고도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오두막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연화가 산길을 내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내가 떠났으니 이제 그 안에 있는 놈이 나올 차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바위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오두막 문을 노려보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산새 우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 요란할 뿐 정인이라고 의심되는 사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놈이 눈치를 채고 숨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벌써 잠이 든 것인가? 민수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이미 내려간 마당에 홀로 남은 사내를 족치는 것보다 아내와 함께 현장을 잡는 것이 더 확실하겠다는 생각에 억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이미 안방에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헛기침을 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는 척 등을 돌리고 있었으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옷가지에는 산속의 차가운 냄새와 흙내음이 배어 있었고 그 냄새는 민수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옆자리에 누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는 듯하여 밤새 한숨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머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연화가 정성스레 끓여온 된장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민수의 입에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아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연화의 눈밑이 탁하고 안색이 창백한 것이 밤새 무슨 일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잠을 설친 모양이구려. 무슨 꿈이라도 꾸었소. 민수가 뼈 있는 말을 던지자 연화는 흠칫 놀라며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그저 몸이 좀 고단하여. 연화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고 그런 아내의 태도는 민수의 가슴속에 타고 있는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마을 어귀의 논을 둘러보고 있을 때 월선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흙이 묻은 붉은색 댕기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척 보기에도 남정네의 물건이라기보다는 여인이 정인에게 주는 정표처럼 보였습니다. 월선은 숨을 몰아쉬며 민수 앞에 댕기를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이걸 좀 보셔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어젯밤 부인이 가셨던 그 오두막 근처 길목에서 주운 것입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민수의 반응을 살피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받아들었는데 그것은 아주 고운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예사 물건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오두막 근처에 있었단 말이냐?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월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촌부들이 쓰는 싸구려가 아니라 읍내 부잣집 도련님들이나 쓸 법한 귀한 물건 아닙니까? 부인이 만나는 사내가 보통 내기가 아닌 모양이에요. 세상에, 남편을 두고 어찌 이런 짓을. 월선은 혀를 차며 안타까운 척 연기를 했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댕기를 쥔 주먹을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어젯밤 오두막에서 보았던 아내의 슬픈 표정이 떠올랐지만 손에 쥐어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증스러운 연기로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즐기지 않던 그였지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나와 그를 부축하려 하자 민수는 품에서 월선이 주었던 붉은 댕기를 꺼내 마룻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오. 산길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워왔는데 혹시 임자가 누군지 짐작 가는 데라도 있어. 민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것과 같았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댕기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소? 당신이 밤마다 찾아가는 그놈의 것이 아니오. 민수가 고함을 치며 다그치자 연화는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방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묻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아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연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그 모습은 민수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말을 못하는가? 분명 놈을 감싸기 위해 입을 다무는 것이라고 생각한 민수는 문을 쾅 닫고 사랑방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밤새 연화의 울음소리가 문풍지를 타고 넘어왔지만 민수는 귀를 막고 독한 술을 들이키며 괴로움을 달랬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집안일만 묵묵히 해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는 단 한 사람. 오래전부터 이 집안일을 도와주던 행랑어멈뿐이었습니다. 행랑어멈은 민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집을 드나들며 온갖 풍파를 함께 겪은 노인이었는데 그녀는 누구보다 연화의 심성이 곱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행랑어멈은 툇마루에 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드릴 말씀은 아니오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요. 민수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행랑어멈은 굽히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시집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어찌 사셨는지 나으리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곶감속이 겉으로는 쭈글쭈글해 보여도 그 안은 달콤함으로 꽉 차 있듯이 마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부디 뜬 소문에 귀를 여시고 마음의 눈을 감지 마시옵소서. 행랑어멈의 말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민수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잠시나마 내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월선이 보여준 붉은 댕기의 잔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는 다시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끼어드는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들이 있네. 민수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초겨울로 접어들어 아침이면 장독대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냉대 속에서도 밤마다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곤 했습니다. 솜을 두어 누빔 옷을 짓기도 하고 귀한 약재를 다려 호리병에 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정성이 자신이 아닌 산속의 그놈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장날에는 연하가 시집올 때 가져온 폐물함에서 은비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까지 가져다가 그놈에게 바치는구나. 민수의 오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배신감은 증오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잔뜩 찌푸리더니 오후부터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치고는 꽤 많은 양이 쏟아져 온 세상이 금세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아랫목을 찾았지만 민수의 집만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후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기어이 나가려는 아내의 모습에 민수는 기가 찼습니다. 이 눈길을 뚫고 갈 정도로 그놈이 그리운 게냐. 민수는 오늘이야말로 모든 것을 끝내리라 다짐하며 벽에 걸린 낫을 쳐다보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튼튼한 몽둥이 하나를 챙겨 들었습니다. 연화는 하얀 눈이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보따리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소못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살인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는 검은 그림자가 되어 그 뒤를 쫓았습니다. 눈이 내려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으니 이번에는 놓칠 염려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민수의 뜨거운 얼굴에 다 녹아내렸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한방눈 속에서 연화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오두막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나무 뒤에 숨어 아내가 넘어질 때마다 움찔하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며 참아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그 정성이 갸륵하기도 하구나. 민수는 이를 악물며 눈 덮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그 문제의 오두막이 나올 것이고 오늘 밤에는 기필코 그 안에 사내를 끌어내어 마을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치고 아내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한방눈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나가는 일은 장정에게도 쉽지 않은 고행이었으나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민수의 발걸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차가운 눈송이가 내려앉았지만 민수의 몸에서는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금세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앞서가는 아내의 희미한 발자국을 쫓았는데 그 발자국은 마치 민수를 조롱하듯 산속 깊은 곳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눈보라를 뚫고 갈 만큼 그놈이 좋단 말이냐.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보았고 그 비릿함이 더욱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민수의 뒤를 바짝 따라붙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두꺼운 소못을 뒤집어 쓴 월선이 마을 청년 두어 명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월선은 민수의 놀란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비장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혼자 보내기 걱정되어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연놈들을 그냥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을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오늘 밤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지요. 월선의 말은 민수의 망설임을 없애주는 독약과도 같았고 뒤에 선 청년들은 몽둥이를 든 채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일은 민수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 마을 전체의 심판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일행은 숨소리를 죽이며 연화가 지나간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산을 올랐습니다. 산세가 험해질수록 바람은 더욱 매섭게 몰아쳤고 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몽둥이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끔찍한 상상을 그려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낯선 사내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자신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는 모습, 그리고 그 사내놈이 비굴하게 용서를 비는 모습까지.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민수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입술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숲이 트이고 문제의 그 오두막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오두막의 창호지 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여전했고,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짐승의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와 월선, 그리고 마을 청년들은 오두막 근처의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동태를 살폈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아내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림자가 문에 어리면 두 사람의 형상이 겹쳐지는 듯 보였습니다. 월선이 민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표독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보셨지요? 저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꼴을 좀 보세요. 남편은 추위에 떨며 밖에서 이러고 있는데 천벌을 받을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월선의 이간질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오늘 이 연놈들을 요절내고 말리라. 민수가 고함을 치며 뛰쳐나가자 월선과 청년들도 잡아라 하고 소리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고요하던 산속 오두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수는 단숨에 마루로 뛰어올라 굳게 닫힌 방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더러운 년썩 나오지 못할까. 낡은 문짝은 민수의 발길질을 이기지 못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고 차가운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나는 순간 민수의 고함 소리는 목구멍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비춘 방 안에는 젊은 사내는커녕 웬 늙고 병든 노파 하나가 이불을 덮어쓴 채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연화가 앉아 노파에게 죽을 떠먹여 주다가 갑작스러운 난입에 놀라 밥그릇을 떨어뜨리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민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연화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노파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려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수는 몽둥이를 든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월선과 마을 청년들도 뜻밖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내는 어디 가고 월선이 당황하여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좁은 단칸방에는 숨을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벽장도 다락도 없는 허름한 오두막에 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이불과 약탕기, 그리고 밥그릇 몇 개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쓴 양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이는 남녀가 미래를 즐기는 장소의 냄새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청년들은 몽둥이를 슬그머니 뒤로 감추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기세등등하던 월선의 얼굴은 낭패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연화의 등 뒤에 숨어있던 노파가 힘겹게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이불을 걷어내자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 사이로 주름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배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세월의 풍파에 늙고 병들어 많이 상해 있었지만 그것은 민수가 아주 어릴 적 헤어졌던 꿈속에서나 그리던 어머니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민수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고
들고 있던 몽둥이는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노파는 흐릿한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냐, 내 아들 민수란 말이냐.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민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따뜻했던 음성과 겹쳐지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민수가 10살 되던 해 집안의 반대와 아버지의 후처가 들어오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난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민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았는데 바로 그 어머니가 이 산속 오두막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방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머님의 병환이 깊고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차마 서방님께 바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행여나 당신의 병든 모습이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죽어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이곳에 모시고 병수발을 들며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시면 그때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연화의 고백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특히 민수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민수는 무릎으로 기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민수가 왔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못 알아보고 민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장성했구나. 나는 네가 보고 싶어 죽지도 못하고 이리 질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모자의 눈물겨운 상봉에 방 안의 공기는 숙연해졌고 지켜보던 청년들도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월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내에 댕기라고 우겼던 붉은 천은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짓무른 다리를 묶어 지혈하던 낡은 헝겊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월선의 질투와 오해로 시작된 이 소동이 사실은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이었음이 드러나자 월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문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마을 청년들의 눈초리는 싸늘하게 식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댁,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사내를 만난다더니 효부에게 누명을 씌워도 유분수지 청년 중 하나가 핀잔을 주자 월서는 얼굴을 감싸 쥐고 눈보라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아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어떤 보살보다도 자애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의심하고 모질게 대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부인, 내 눈이 멀었었소.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천하의 몹쓸 놈 취급을 했으니 내 죄를 어찌 씻겠소. 민수가 연화의 손을 잡으며 사과하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어머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제 다 괜찮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고 어머니의 온몸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홀로 짊어졌을
그 무거운 짐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날이 밝는 대로 따뜻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춥고 외로운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마치 촛불처럼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세 사람은 잠들 줄을 몰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지난날의 고생담을 들으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연화는 곁에서 묵묵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했습니다. 오두막 밖의 거센 눈바람 소리도 이제는 그들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난 그 밤, 민수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덩어리는 봄눈 녹듯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행복을 지키고 보답하는 일뿐이라 생각하며 민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새 산을 뒤흔들던 눈보라가 그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산골 마을은 눈이 시리도록 하얀 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나뭇가지마다 피어난 눈꽃을 비추어 보석처럼 반짝이게 했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상쾌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밤을 지새운 민수는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꺼운 속옷을 벗어 어머니의 어깨에 덮어드리고 행여 찬바람이라도 들어갈세라 목도리로 꼼꼼하게 감싸드렸습니다. 연화는 그 옆에서 시어머니의 버선발을 다시 한번 만져보며 밤새 굳어있던 몸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오해의 밤은 지나가고 진실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아침이 온 것입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오두막 문을 나섰는데 어머니의 몸이 생각보다 너무나 가벼워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고 기품이 넘치던 분이셨건만 모진 풍파와 병마에 시달려 이제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어머니의 무게가 민수의 등에는 태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십시다. 따뜻한 아랫목에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민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니는 아들의 등 뒤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그래. 내 아들 등이라 그런지 참으로 따뜻하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수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며 눈 덮인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 뒤를 따르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는 길을 살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이 미끄러웠기에 그녀는 앞서가며 쌓인 눈을 치우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밤까지만 해도 의심과 분노로 뒤틀려 있던 부부의 발걸음은 이제 효심과 사랑으로 나란히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민수는 몇 번이나 아내를 돌아보았는데 그때마다 연화는 환한 미소로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수개월간의 고통과 오해를 말끔히 씻어내는 봄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앞으로 평생 아내에게 속죄하고 은혜를 갚으며 살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침 일찍 나와 눈을 치우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수의 등에 업힌 노파가 누구인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수군거렸으나 이내 사정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진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 그 오두막에 있던 게 외간 남자가 아니라 쫓겨난 민수 어머니라지 뭔가. 아이고, 연하댁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몰래 모시느라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엄한 사람을 잡을 뻔했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월선의 말만 믿고 연하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민수 일행에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쑥떡공로는 이제 찬사로 바뀌어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의 집에 도착하자 마당을 서성이며 주인을 기다리던 행랑어멈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등에 업힌 노마님을 보자마자 아이고 마님 살아 계셨군요 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행랑어멈은 예전부터 이 집안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노마님의 귀환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와 연화는 행랑어멈을 달래며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안방이었지만 연화가 평소에 쓸고 닦아놓은 덕분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아늑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자리에 눕혀드린 후 곧바로 부엌 아궁이로 달려가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을 하는 그의 팔에는 힘이 넘쳐 흘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가득 채워넣고 불을 지폈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마치 어머니를 향한 그의 뒤늦은 효심처럼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춥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남은 평생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민수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구들장이 뜨거워지면서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화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월서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과 이간질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진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그날 밤 보따리 하나만 달랑 챙겨 야반도주를 했다고도 하고 먼 친척이 사는 읍내로 도망쳤다고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야 하며 혀를 찼습니다. 악의 씨앗을 뿌리던 월선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금 예전의 평화롭고 넉넉한 인심이 되살아났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연화의 지극한 효성을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연화는 어머니가 잠든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물었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나에게조차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소? 내가 알았다면 그리 혼자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연화는 온화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행여 당신의 초라한 모습이 서방님의 앞길에 누가 될까 염려하셨습니다. 또 아버님 살아생전에 쫓겨나신 몸이라 서방님이 아시면 집안에 큰 사달이 날까 두려워하셨지요. 제가 조금만 더 기력을 회복시켜 드린 후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아 서방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깊고 넓은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신의 그 속임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천하의 불효자가 되었을 것이요.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거짓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진실이었소. 민수는 아내를 와락 끌어 안았고 연화도 남편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오해는 봄눈 녹듯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내렸습니다. 밖에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있는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읍내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어머니를 진찰하게 했습니다. 의원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고는 오랫동안 냉기 속에서 고생하여 기력이 많이 쇠하셨으나 따뜻한 곳에서 잘 드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차차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연하는 정성껏 약을 다리고 쌀을 곱게 갈아 미음을 쑤어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떠주는 미음을 받아 드시며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이런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민수 또한 틈만 나면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지난 세월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지똥지가 다가오자 연하는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뿌렸습니다. 애군을 쫓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의식이었지만 이제는 굳이 그런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집안에는 복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시시때때로 찾아와 달걀이며 두부 같은 먹거리를 놓고 가며 연하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때 연하를 의심하고 수군거렸던 이들도 이제는 그녀를 효부 열려라 부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시어머니를 지켜낸 연하의 지혜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언땅이 녹고 담장 밑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며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완연히 좋아져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마루에 앉아 어머니와 아내가 정답게 이야기 나누며 나무를 다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평화롭게 논이는 암탉과 병아리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민수는 이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키기 어려운 행복이었는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와 연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머니를 모신 뜨끈한 아랫목에 함께 누웠습니다. 구들장이 어찌나 뜨뜻한지 등허리가 노곤해지며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양옆에서 꼭 잡고는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정답게 사는 걸 보았으니 언제 눈을 감아도 호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낳을 손주 녀석 장가가는 것까지 보시고 백수 밭쇼 누리셔야지요. 하며 어머니의 손을 얼굴에 비볐습니다. 연하도 시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한 숨소리를 내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민수네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그 어떤 의심도 슬픔도 추위도 틈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속였던 여인의 금지된 사랑은 사실은 가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음이 밝혀져 아름다운 전설처럼 마을에 남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구들장에 등을 대고 누운 세 식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산새도 잠들고 바람도 숨을 죽인 평화로운 밤. 그들의 꿈속에는 따뜻한 봄날의 꽃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제사부 끝, 계속 명령을 기다림.